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세션에서 하는 주제는 그 재보험이랑 순서상으로는 이제 재보험이랑 그 다음에 납입면제랑 그 다음 PA입니다. 저희가 재보험은 감독원에서 또 이제 한번 세미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때 또 그 논의가 된 사항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때 논의되지 않은 일부 사항들이 좀 추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면제 이제 그 이번 4월 TRG 결론에 따라서 좀 이제 저희가 다시 정리하게 된 납입면제 사항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PA인데 이제 일반이나 자동차보험 PA 관련된 회계 이슈들은 사실 그동안 세미나하거나 할 때 다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같이 고민해서 이제 취합한 이런 산출물을 발표를 드리는 자리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리사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는 자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재보험계약 주제는 맨 처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계약 부분인 건데 이 포트폴리오가 재보험 쪽 포트폴리오가 이슈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재보험은 이 특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손보 장기 같은 경우는 재보험 특약이 이제 프랙티스가 국내 이제 프랙티스가 사특약이라 그래서 그 회사에 뭐 몇천 개 되는 전체 담보를 그냥 한 특약에다 다 때려 넣는 그런 구조라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담보가 여러 리스크가 복합돼가지고 하나의 트리티, 어떻게 보면 재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 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특약이라는 계약의 단위에 여러 비용을 한꺼번에 다 섞어놓으니까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라는 게 사실은 큰 첫 번째 직면하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사한 위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너무 복합적인 위험이 다 들어있는데 물론 저희가 뭐 주계약에 여러 가지 특약이 딸리고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막 100개 넘는 담보, 50개 넘는 담보들이 하나의 증권 안에 다 들어가는 구조여서 기존에도 있던 이슈이긴 하지만 재보험으로 오니까 이 이슈가 조금 더 복잡해져가지고 사실은 뭐 사례 2에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대표 위험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맞겠으나 그것도 힘든 경우에는 복합이라는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좀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안이 나오게 됐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관리한다라는 기준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원사 같은 경우 이제 재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유 정책을 결정할 때 재보험으로 넘기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보유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단위, 또 전업재보사, 재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니까 수재니까 이제 재보험 계약이 리스크를 넘기는 게 아니라 수재니까 내가 수재할 때 관리하는 그런 매출 대상으로서 비례와 비비례를 구분하는 그러한 단위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집합은 포트폴리오가 정해지면은 이제 셋업 컨트랙트 단위에서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셋업 컨트랙트 단위에서 저희가 수익성을 고려해서 계약 집합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분류를 할 때에는 특약 출제의 경우에는 그 최소 단위가 트리티 단위여야겠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출제 같은 경우는 계약 건별로 매치가 되니까 그 계약별로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사례를 발표를 드립니다.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 계약 집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계약의 경계입니다. 계약 경계가 사실 재보험 계약 경계가 원수랑 너무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게 큰 이슈였습니다. 재보험 계약 경계가 원수랑 다를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언더라인 원수 계약들을 이제 그거를 넘기는 이제 출제를 하는 계약을 맺은 건데 이 경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경계 판단을 할 때 그 키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중단 옵션이 존재하냐 안 하냐, 중단 옵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원수보험 만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제 그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그 재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쌍방 합의 없이 원수 계약이 갱신을 하더라도 재보험 계약은 쌍방 합의 없이 요율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약 경계를 끊어낼 수 있으려면은 일방적인 나의 옵션이 있어야, 일방적인 권리가 있어야 그 의무를 깰 수 있는 건데 서로 의무를 깰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의무를 깰 수 있어야 이게 계약 경계 기준서 자체가 5할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깨져야지만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깨려면은 쌍방 간에 일단은 리프라이싱으로는 깨기가 힘드니까 재보험 계약은 B2B 거래니까 우리가 B2C 거래인 이제 원수 계약자들하고의 관계에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으로 노티스를 주고 깰 수 있는 일방적으로 노티스 주고 리캡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단 조항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조항들을 관계를 해석해서 계약 경계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수가 30년이라 해도 재보험 계약 경계는 5년일 수 있다. 5년 뒤에 서로 노티스 주고
5년 뒤에 그냥 리캡처하거나 이제 모든 보유 계약을 다 정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쌍방간에 있다면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경계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출수제 중단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요.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출제계약의 경계가 원수보다 길다, 출제계약의 경우가 원수보다 길다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출제계약의 경계가 원수보다 길다 하게 되면은 사실 원수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여기 있는 예시는 재가입 옵션이 있는 건데 재가입이 되면은 증권 다시 따지게 되고 이제 계약을 다시 하고 이제 그 경계가 재가입 시점까지가 이제 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재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만기까지 그 서로 쌍방간에 이제 권리 의무를 끊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은 출제계약에 그렇다면 출제계약은 그 재가입 기간보다 더 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원수계약에서는 사실 생각 안 했던 가정인데 재가입 이후에 현금 흐름을 저희가 프로젝션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출제계약의 현금 흐름을 프로젝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수계약을 재가입 이후 기간까지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위험보험료도 비례적으로 끌고 오고 재보험금도 비례적으로 끌고 오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까지도 별도 현금 흐름까지도 경계가 틀려짐에 의해서 생성할 필요가 생긴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재보험 계약 경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재보험이 계약 경계가 이렇게 더 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뒤에서 나오는 신계약까지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실 원수계약은 우리가 100을 인식했는데 재보험 자산으로 1000을 인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실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계약 부채가 100이면은 저희가 50% 쿼터시하면은 그럼 재보험 자산은 어디까지나 50을 인식하게 되고 원수에서 우리가 수익을 100을 인식하게 되면은 재보험으로 인한 코스트는 비용은 50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보험은 사실은 이제 그 매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YRT 구조에서 매년에 사실은 그 미래를 계약 경계를 더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마이너스 배를 더 가져가고 미래 구간에 정기납 구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배를 더 가져가고 미래 각 시점별로 매치되어 있는 재보험료와 재보험금,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의 마진,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의 마진 그거를 이제 더 추가로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벨이 더 생기고 CSM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팅하면은 사실 단기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을 할 때에도 사실은 이제 단기분만 이제 예상 현금으로 떨어지면서 수익 비용 인식하는 거고 CSM 삼각도 미래분은 우리가 30년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30년의 서비스를 단기에 다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분만 상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 비용이나 이제 재무제표상 이제 그 BS상 그렇게 큰 왜곡이 나타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항목을 뜯어서 보면은 이 배라고 저 배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매치가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제 부채의 썸으로 보면은 이제 수익비용을 보면은 그렇게 그 이상하게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 신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충격적인 거는 신계약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무슨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왜 재보험 출제 평가하면서 미래 신계약 추정을 해야 되냐라는 게 사실 큰 이슈였는데 이게 계약 경계가 내가 자산하고 부채를 인식을 할 때 어디까지가 내 권리와 의무가 미치는 거냐, 영향을 미치는 거냐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건데 재보험의 트리티는 내가 지금 너랑 이제 관계를 끊겠다라고 선언을 해도 3개월간 그냥 내가 묶여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3개월 노티스 주고 끊겠다고 해도 3개월은 그냥 내가 바인딩이 이미 오늘 날짜로 바인딩이 돼버린 거래이기 때문에 미래 계약까지 이제 내 의무가 미치는 그 미래 계약까지도 그 계약 경계에 들어가서 신계약을 포함해서 계산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이제 재보험 계약서상 신계약 출제 중단 가능성 있는 시점까지 경계에 포함하는 거고 물론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오늘 통보해서 오늘 즉시 해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래 계약을 포함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처럼 위에처럼 일정 시점 지나야지만 그 내가 끊겠다라고 한 게 효력이 미치면 그 시간 동안은 내가 미래 계약을 담아야 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이제 미래 신계약에 대한 저희가 보유 계약에 대해서 원수 계약 측정 평가할 때 원수 계약 이제 그 보유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 포인트 하나하나별로 평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재보험 계약 이제 모델 포인트 하나하나별로 평가를 했는데 근데 여기는
원수 계약에서 평가하지 않았던 미래 신계약을 집어넣다 보니까 미래 신계약에 대한 모델 포인트를 추가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결과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실적을 복사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스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례를 밑에다 적은 거고요. 물론 뭐 상품이 판매 종료 예정입니다. 아니면 신상품이 출시가 될 겁니다. 신계약비 정책이 변경할 겁니다. 물량이 크게 변동할 이런 우리 알고 있는 예상은 반영해서 미래 물량을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스타팅은 기존에 우리가 팔았던 실적 가지고 복사해서 쓰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걸 조정해서 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재보험 현금 물음인데 사실은 재보험 현금 물음에서 저희가 재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티 단위가 최소 계약 단위,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가 되는데, 그런데 그 계약 경계를 판단하다 보면은 이 트리티 단위가 계약을 구성할 때는, 계약 집합을 구성할 때는 또 언더라이팅 이어별로 찢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신계약을 집어넣어야 되는 의무까지가 사실은 내가 노티스를 주고 내가 묶여있는 기간인데, 노티스를 주고 묶여있는 기간이 지나간 이후부는 신계약이 되는 거지, 노티스를 주고 노티스를 안 줘가지고 계속해서 연장된 거는 그거는 이제 계약 경계의 확장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인딩 돼 있는 것까지가 지금이야, 그 이후부는 신계약. 그러다 보니 UI별로 계약 집합을 최대한 묶을 수 있는 UI별로가 이제 하나하나 별도의 계약으로 찢어지게 되는데, 트리티가. 그러면은 저희가 이익수수료 정산 자체는 그 이익수수료나 손해분담금 같은 거 계산을 하고 2월 손실액이 끌고 다니는 이런 단위는 트리티 단위인데, 그걸 다시 UI 단위로 배분해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 UI 단위로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첫 번째 이익수수료 현금 물음을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여기에 방안 1, 2가 있는 건데, 방안 1은 단순하게 이제 뭐 정산 단위의 이익수수료, 우리가 트리티 단위에서는 100이라고 산출이 됐는데, 그 밑에 언더라이팅 이어 하나하나별로 별도로 계산을 해보면은 30, 20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거를 드라이버로 이 배분하기 위한 드라이버로 잡아서 이 전체 100에 맞춰서 60, 40으로 한다, 이 비율을 적용을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어느 한 언더라이팅 이어의 실적은 과거 언더라이팅 이어의 실적은 되게 안 좋다, 재보험 수지가 엉망이다, 재보험금이 훨씬 많이 나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배분을 할 거냐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거 그냥 0으로 보면 안 될까? 0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40, 30이고 전체 100이니까 그냥 그 비율에 맞춰서 이 70대 100 비율로 그냥 이렇게 불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마이너스 배분을 해줘야 되나? 라는 이슈가 생기는데, 사실은 기준서의 문단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익수수료라는 게 이렇게 상호 구조 현금 흐름, 뮤추얼라이즈드 된 현금 흐름이거든요. 서로 영향을 받는 현금 흐름. 서로 영향을 받는 현금 흐름은 체계적으로 배분하라고 돼 있고, 그 예시로 사실은 애뉴얼 코호트 막 논의할 때 작년에 9월 달에 ISB에서 만든 예시에서 사실 이 마이너스 배분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마이너스 배분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기서 저희가 만든 예시는 마이너스 배분을 하는 예시고요. 그 마이너스 부분까지 배분을 한다라는 예시를 만든 거고, 그 다음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빵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네팅돼서 빵이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게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하면 되나?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 되나? 어떻게 되나? 라고 할 때는 플러스 기준으로 만들고, 그러고 이제 마이너스를 배분하자 라고 이렇게 이제 예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다른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평균 순이익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조정 비율을 역산해서 그래서 배분을 해보자 라는 그런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앞에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가정을 만들어 버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젝션이 전제가 돼 있는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해놓은 거 기준으로 드라이버를 잡아서 배분하는 컨셉이 아니라 다른 애들 결과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정화 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보통 이익수수료 한 이 정도 정산을 하더라. 한 이 정도 퍼센트로 정산을 하더라. 보험료 대비해서 이익수수료가 한 뭐 7% 정도 나오더라, 뭐 20% 정도 나오더라, 15% 정도 나오더라를 그냥 모든 언더라이팅 이어에 그냥 무차별하게 깔아버리는, 가정화해버리는 그런 방식이 이제 마지막 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현금흐 중에서 발생사고 부채인데, 발생사고 부채도 이제 벨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발생사고 부채 벨 평가를 하려면은 현금으로 프로젝션이 있어야 되고 얘를 현재 가치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트라이앵글을 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원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유로 만들어서 이 트라이앵글을 빼면은 이 출제 트라이앵글 나오니까 걔 현재 가치 한 게 그게 시가벨이다 라고 하는 방식이 1번이고, 1.2는 그냥 출제 경과보험료 대비한 IBNRU를 만들어서 계산하겠다인 거고, 방안 2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원수 트라이앵글에서 곧바로 그냥 출제율로 그냥 바로 곧바로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 그 출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출제 트라이앵글 현금으로 디벨롭먼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배평가를 하겠다가 방안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 산출인데요. 그 재보험계약 RA 산출을 저희가 처음에 이 주제로 고민을 할 때는 기준서 문구 자체가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전체 이제 그 원수에서 내가 이전하고 남은 보유를 빼면은 내가 이전한 출제가 나오는 거니까 원수에서 보유 빼서 계산하는 걸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라고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계약의 경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계약의 경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계약의 경계가 원수는 예를 들어서 원수는 뭐 30년인데 재보험은 5년이거나 원수는 5년인데 재보험은 30년이거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약 경계나 이런 게 엄매치 난 상황에서도 그걸 고지급대로 차감해서 계산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내가 계약의 경계를 판단할 때 이 재보험 계약을 30년이라고 봤으면은 그 30년의 내 권리 의무를 따질 때 이전하는 위험을 계산해야지, 내가 이 30년이라고 판단한 경계 무시하고 내가 부킹한 원수 권리 의무 판단한 5년 갖고 빼겠다라는 건 사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을 쓴다면은 이게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출제 현금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부담 계약인데, 재보험 계약에서 이제 연계 손실인데, 원수에서 이제 이번에 기준서 개정하면서 나온 어떻게 보면 로스 레코버리 이제 컴포넌트, 이 기준서 이렇게 해서 논의돼가지고 이거 나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은 했죠. 로스 컴포넌트가 있는데, 원수에 로스 컴포넌트가 있는데 왜 재보험에는 이거에 대응하는 게 없지? 하는 게 이번에 나온 게 로스 레코버리 컴포넌트죠. 근데 재보험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사실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그 모든 현금 흐름이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사업비 같은 걸 예시로 써놓기도 했지만 모든 현금 흐름이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계약 집합에서 모든 계약이 다 출제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상품이 다 출제가 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심지어는 한 계약에도 어떤 특약은 출제하고 어떤 특약은 출제하고 어떤 담보별로 출제하고 안 하고 다 섞여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다 고려하기가 힘드니, 이제 119B에 있는 것처럼 그 특정 비율을 정의를 해서 그걸로 손실을 그냥 다 간주해버린다, 이만큼의 우리가 레코버리를 할 수 있는 걸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원칙 자체는 딱 그 이제 회수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익을 인식을 하는 건데, 단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거에는 원수 손실이 뭐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가지 않고 원수 손실을 우리가 정의한 출제율로 전부 다 끌고 와서 이익을 인식하겠다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예시로 있는 게 뒤에 있는데, 그 비율을 그럼 뭘로 할 것이냐, 의 예시가 이제 그 출제율을 이렇게 1번 예시는 보험금 가지고 하는 거고, 2번 예시는 그 출제 보험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출제 보험료 전체 중에서 출제 보험료 비중 가지고 하는 거고, 위험 보험료 중에서 출제한 위험 보험료
그 위험보험료에 출제한 거 비율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출제율을 곱해서 피해를 인식할 금액을 산출을 하는 거고요. PA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계손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요소인데, 투자 요소가 사실은 원래는 정의가 보험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다가 정의가 보험 사건이 발생한지에 관계없이 in all circumstance에 이제 무조건 디파짓을 돌려주시 리펀드 되는 리페이먼트 되는 금액을 투자 요소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급되는 환급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컨셉이 이게 재보험 계약에서 성립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익수수료 정산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임의 계약에서는 뭐 이런 구조로 하진 않지만 이제 다 묶어서 하는 특약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익수수료 정산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손해가 나지 않더라도 다 이제 원사가 이익수수료만 다 받아오고 손해가 나면 또 거기서 수지에서 일부를 또 이익수수료 받아오고 손해가 다 나면은 손해액으로 재보험금으로 다 받아오고 명목이 이익수수료로 받아오든 재보험금으로 받아오든 무조건 받아오는 금액이 생겨버리는 컨셉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요소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슈가 뒤에 나오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요 모든 상황에서 in all circumstances, 마치 저희가 그 부가급부금 따질 때 in any single 시나리오에서 부가급부금 막 따지듯이 그런 시나리오를 막 판단하다 보면은 이게 사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시나리오를 판단하다 보면은 이게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정의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사실 업계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밑에 단서를 다룬 것처럼 추가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그 컨셉상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구조에서 이제 모든 재보험금하고 수수료하고 요 합계가 무조건 리페이먼트 되는 금액이 최소가 되는 금액,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약이 하나인데 이거를 언더라이팅 이어 2015, 16, 17, 18, 19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걔네들이 사실은 하나의 계약이 되지만 투자 요소를 판단하면은 전부 다 이익수수료 50%이기 때문에 50, 50, 50, 50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밑에 있는 예시는 이게 누적손익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미 깔고 앉은 그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으면은 그 결손금을 까고 나서 아무리 이번에 재보험 수지가 좋아도 그 결손금 까고 나서 남은 걸로 정산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보험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재보험료를 100을 받았는데 재보험금이 빵이 나갔는데, 그러면 사실 이익수수료 50%는 50이 이익수수료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기에서 이월돼 있는 결손금이 뭐 60이다 아니면 200이다 이러면 사실 그거를 감안하면 나갈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투자 요소가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예시로 한 게 밑에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요소는 여기 임의 같은 경우는 투자 요소를 적용한 임의의 뭐 계약의 구조가 다르니까 임의는 건별로 매치되어 있는 거에서 이익수수료 같은 거를 구조를 넣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임의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특약인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투자 요소를 정의할 때는 손해율이 0인 경우,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마치 저희가 부가급부금 판단할 때도 이제 장기나 생명계약에서 초회보험료 들어올 때 뭐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때가 가장 그 이제 부가급부금 높을 때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장 낮을 금액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이니까 이 시나리오를 보고서 정의하면은 간편하다라는 거를 이제 예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의 투자 요소 수익 비용에서 이제 차감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재보험의 투자 요소가 얼마나라고 결정했는데 저희가 매월 결산을 하잖아요. 분기 결산을 하잖아요. 얼만큼씩을 투자 요소라고 이번에 까야 될까라는 건데, 요 1안하고 2안하고 좀 이제 말이 복잡하게 써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1안 같은 경우는 이제 200 총 600인데 600에서 이익 수수료율이 40%니까 240이 이제 투자 요소가 될 거잖아요. 그 이제 손해율 빵인 상황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80 동일하게 보험료에 비례해서 까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에 비례해서 보시면은 예상 보험금이 250, 220, 170 이렇게 체감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패턴에 맞춰서 이제 100, 88, 50이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점별로 투자 요소라고 해서 수익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정의를 할 때라는 이제 배분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연소도 예실 차이는 원래 기준서상 예실 차이를 CSM 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연소에 대해서 해석이 사실 두 개가 예실 차이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CSM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아니다. 전체 피해 처리를 해야 된다. 두 개의 이제 견해가 있고 사실 왼쪽 같은 경우는 원수사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업재보험사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수수료 현금 흐름을 기말에 한번 만들어내는 원수사 같은 경우가 아직 분기에는 미래를 향한 현금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될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CSM을 조정한다 컨셉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분기로 그 이제 현금 흐름을 수수료 현금을 다 찍는 경우에 이제 분기 단위에서 미래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하겠다라는 컨셉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비레 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비비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기나 생명도 이제 마켓 엑셀 같은 누적 손해 얼마 초과하면 트리거 포인트를 초과하면은 이제 그 받는 비비레 같은 경우는 사실 다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PA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근데 특이한 점은 발생사고 부채를 계산할 때 아까 전에 PA를 하게 되면은 간편법으로 발생사고 부채할 때 그냥 저희가 액시던트 이어부터 트라이앵글 만드니까 액시던트 이어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서 사고 난지 알 수 없으니까 강제로 배분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누적 손해 기준으로 하니까 어디서 사고 난지 누구 때문에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트리티 연도 언더라이팅 이어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트라이앵글을 만들 때도 언더라이팅 이어 기준의 트라이앵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고 네, 그 다음 손실계약 판단을 할 때는 이런 마켓엑셀 특성상 사실 손실 가능 계약 집합으로 분류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고요. 재보험 관점에서 보면 이익 가능, 뭐 이제 그 원수로 보면은 확실한 손실도 아니고 확실한 이익도 아니고 이게 마켓엑셀의 특성상 그런 비비레의 특성상 손실 가능, 재보험 자산을 보면 이익 가능으로 분류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납입면제인데요. 납입면제 같은 경우는 납입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간단하게 저희가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보험료가 안 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TRG는 4월 달에 그거는 보험금을 지급한 걸로 간주하는 거다. 내가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 거다. 보험료를 안 받는 게 보험금을 지급한 거다. 라는 걸로 회계 처리 기준을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맞춰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이슈가 사실 저희가 남녀 사유가 발생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험료 10씩이었어요. 그래서 뭐 10번이에요. 100원을 보험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기에 10 있고 미래에 보험료 감면 받을 거 90이 남아있잖아요. 얘를 난면이 발생할 걸 예상을 못했어요. 난면이 발생을 예상을 못하고 있다 난면 사유가 발생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10만 발생사고 부채로 하고 90은 자녀보장 부채로 남길까 아니면은 100을 전부 다 발생사고 부채로 할까 그 차이입니다. 그 두 개로 인한 회계상의 차이는 10만 발생사고 부채로 넘겨서 피해 찍고 이제 그 비용으로 찍고 보험서비스 비용 찍고 발생사고 부채 이제 잡고 90을 자녀보장 부채 배를 늘리면은 CSM이 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익변동성 측면에서는 회사들이 두 개를 고를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더 선호하겠죠. 두 번째 안은 이제 100을 전체로 남면으로 인한 100을 전체를 발생사고 부채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보장 부채 이제 빼버리는 거니까 100이 피해를 찍히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방안 1이 더 우수해 보이는데 근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방안 1을 하려면은 작년에 TRG 논의 중에 하나가 보험 1차 사고, 2차 사고 있었던 거 이제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 장애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은 내가 그때 발생사고 부채로 미래 추정을 해서 다 넘겨야 되나요? 아니면은 연금이 매년 나갈 때 넘겨야 되나요? 요게 이슈랑 이 이슈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TRG의 결론은 둘 다 가능하다였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 안 돼서 내가 연금 지급 시점에 살아있어야지 받으니 내가 장애 상태가 됐는데 내가 5년 받고 끝날지 10년 받고 끝날지 여전히 불확실하니까 그거를 좀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방안 1에서는 사실은 난면을 발생했는데 내가 보험료 확실하게 면제 받았다라고 하려면은 내가 계약을 유지하면서 뭐 당연히 유지하겠지만 유지하면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 시점에 죽으면 이제 끝이니까 내가 계약을 유지하면서 살아있어야 난면 상태가 유지되면서 난면이라는 보장을 받는 거니까
그런 2차적인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1번, 2번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계리사의 이제 활동을 하면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그 관점에서의 각각의 이제 예시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PL로 반영 CSM 조정하고 요거는 예시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분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질문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무조건 4시 50분에 비우셔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50분에 끝내달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사실 빠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PA 주제가 사실 되게 이 주제가 되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 사실 이 주제 시간을 할당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PA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사실 유사성 테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PA 단순법이잖아요. 간편법이잖아요. PA 쓰는 게 현행 미경과 부채 경과 수익 삼각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PA법을 당연히 먼저 쓰고 싶죠. 그 처음에 이 주제를 딱 업계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때 유럽에 많이 물어보니까 그때 또 마침 알리안츠가 유럽 보험사 이제 넘버원이 알리안츠가 자기들 PNC 비즈니스는 전부 다 현행의 미경과 UPR, 미경과랑 유사한 PA를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 1차 분석 결과가 그렇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화해서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니 물론 엔지니어링 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조립 보험이나 기간 긴 것들 되게 많잖아. 그런 것들 어떻게 다 통과했어? 라고 하니까 사실 돌아온 답이 중요성이었어요. 중요성으로 다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볼 때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삐끗할 수 있는데 그 다 합쳐놓고 보면은 그렇게 삐끗나는 애들 중요하지 않을 거고 근데 이 집합에서 전체가 삐끗났네 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사를 놓고 보면 또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런 논리로 중요성으로 다 할 수 있다 라는 논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할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방안 1, 2, 3 유사성 테스트 할 때 대상이 뭐냐 방안 1, 2, 3이 일단 원래 이제 기준서 분당 513에 있는 것처럼 집합을 단순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합 단위입니다. 집합 단위로 유사해야 됩니다. 집합 단위로 요 1번은 유사해야 되고 BBA 측정 결과랑 유사해야 되고 집합 단위로 2번은 집합 내에 있는 계약들이 다 그 계약 집합 내 각 계약들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번 만족하는 건 자동차 보험밖에 없고 거의 뭐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험에서도 그런 이제 보종들밖에 없고 사실은 1번 테스트가 좀 많은 보종들에서 필요해지게 되는 건데 이 1번을 바라보는 관점도 일단은 방안 1에서는 일단 모든 계약 집합에 대해서 테스트한다. 근데 그 집합에 대해서 테스트한 숫자를 줄이고 싶으면은 집합을 구분할 때 일반 보험은 1년 초과인 놈과 1년 이하인 놈을 추가로 구분하자. 1년 초과와 1년 이하를 추가로 구분해서 1년 초과만 테스트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대상 범위를 굉장히 좁힌 게 이제 방안 1인 거고요. 그 다음 방안 2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유럽 보험사들이 이제 손보사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유럽 손보사들이 하는 방식이지만 1년 초과 계약의 비중을 보자는 거죠. 얼마나 많이 1년을 초과하나. 1년 초과 계약의 비중이 중요해야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 몇 개 초과했다고 그 몇 개를 별도의 계약 집합으로 끄집어내서 테스트를 하거나 그 몇 개 때문에 전체를 테스트하거나 이거 되게 불합리하지 않냐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1년 초과 계약의 비중이 몇 프로 안 되면 테스트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1년 초과하는 계약의 총 보험료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는 애만 유사성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먼저 일단 테스트 대상 범위를 되게 좁혀놓는 거. 그게 이제 첫 단계로서 방안 2고요. 방안 3은 이제 너무 철저하게 이제 기준서 해석상에 이제 초과권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수행한다 이런 이제 방안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방안 2가 좀 더 이제 너무 과도한 우리가 이제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합리적인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안 1, 2, 3이 다 가능하지만 거기서 방안 2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1년 초과 계약의 비중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초과하는 수준이 10%가 넘는 이제 뭐 일정 수준 뭐 10% 등 회사 합리적으로 중요성 기준 정해가지고 10% 넘는 애들이 많으면 유사성 테스트를 이제 수행한다라는 거고
방안 3은 이제 1년 초과권이 한 건이라도 존재하면 테스트한다. 근데 뭐 여기에 스텝 페이퍼 요걸 굳이 넣은 거는 2012년이니까 사실 옛날입니다. 이런 기준서 발표하기 전에 논의하던 거지만 사실 유럽 보험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의견을 낼 때에는 3년 이하면은 안 해도 되는 거야. 뭐 그냥 정성적인 기준으로 다 되는 거야 라는 의견들을 사실 많이 냈었거든요. 그리고 긴 계약, 짧은 계약 섞여 있으면은 긴 계약 규모가 적일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딱 이 방법이죠. PA 쓰는 거야.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었고 실제로 IFRS 17 기준서 발표 후에 그렇게 이제 유럽 보험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방법론의 1번, 이제 유사성 테스트 방법론입니다. 그러면은 1년 초과는 계약의 비중이 많은 애들을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BBA 부채랑 PAA 부채 둘 다 그어서 얘네가 차이 나는 게 5%가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PA를 하겠다. 사실 요 5% 기준이 이제 QIS에서 나온 이제 중요성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런 거이고 사실 저희 그 세미나 자료에는 요 내용만 있긴 하지만 제가 밑에 추가로 한 거는 두 번째 차이율 판단할 때 보험 종기에 근접한 구간은 중요성에서 제외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테일 부분에서 끝 부분에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처음에 부채가 100 있었는데 BBA 부채도 떨어져 나가고 PAA 부채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5 남았어요. 5 남았는데 근데 5 남았는데 하나는 5고 하나는 7이에요. 하나는 6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사성 테스트 통과 못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 중요성 기준은 어느 한 구간이라도 크게 벗어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점을 비교하는 건데 그 맨 마지막에 부채 다 생각하고 얼마 금액 안 남았는데 거기서 숫자 좀 튀었다고 유사성 테스트 못한다, 통과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억울한 거라서 그런 중요성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런 거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대 부채 구간 대비해서 10% 이하 구간은 중요성에서 이제 배제한다. 테스트할 때 배제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BBPA 막 장표들 뭐 외국에서 만든 장표들 같은 거 보면은 요 스트레스 테스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기준서상은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 합리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근데 그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거에는 듀레이션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충격 아니면은 이 집합에서 듀레이션이 긴 계약들이 한꺼번에 쫙 들어오는 충격. 왜냐면 이거 집합의 인식 시점에 테스트하고 인식을 하는 거지 한참 인식하다가 BBA로 인식하다 PA로 돌리거나 PA로 인식하다 BBA 돌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계약들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계약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긴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네 라는 충격, 그런 충격도 통과해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야. 또는 금리가 되게 심하게 흔들렸을 때 충격도 통과해야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거야 라는 의견들이 몇몇 회사에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 거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건 사례인 거고요. 그 다음 방안 2는 이제 그 BBA를 이제 PA 수익인식을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기간 비례로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위험률 패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클레임 패턴에 맞춰서 하면은 그게 그렇게 클레임 패턴에 맞춰서 이제 PA 전체를 떨어내면은 그러면은 BBA에서의 벨하고 RA하고 비슷할 거고 CSM 패턴도 보장 단위도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 인식을 그렇게 한다면은 별도의 정량평가가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안이 이제 두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요 사례처럼 이렇게 이제 미경과 보험료 부채 각 시점별로 요 자녀보장 부채 여기에 이제 자녀보장 부채 비교되고 발생사고 부채까지 포함해서 보통 발생사고 부채 두 개가 틀릴 수 없으니까 똑같이 비교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그래서 비교해서 비율 따져도 되고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계약 부담 부채인데요. 이게 PA는 간편법이잖아요. 간편법이니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과 상황이 인디케이트해야 나타내야지만 이 차이를 측정한다. 여서 사실과 상황이 있어야 손실의 정황이 포착이 돼야 손실을 계산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이 났나 안 났나 막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과 상황이 인디케이트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계산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실과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라는 게 또 이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뭐 합산 비율 100%처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합산 비율 100% 같은 거잖아요. 손해율, 합산 비율. 근데 합산 비율만으로도 원래는 기준서상은 이행현금으로하고 비교해서 손실을 쌓으니까 이행현금으로 들어가는 거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은 합산 비율에다가 RA 팩터도, RA 수준도, RA 팩터도 고려하고, 뭐 디스카운트도 고려하고, 이런 것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뭔가의 하나의 그런 지표를 이제 세팅하고, 그거를 트리거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에 따라서 테스트를 들어가겠다라는 게 이제 1번 방안이고요. 2번 방안은 그냥 무조건 테스트하기, 무조건 계산하겠다. 시점별로 어차피 이거는 손실 계산은 밸런스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 최선 추정을 베라레이를 그 시점마다 최선 추정 베라레이를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무슨 뭐 BBA로 손익계산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점에 밸런스는 한번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하지 않은 부담이니까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서 무조건 그냥 계산해가지고 비교하겠다가 이제 방안 2입니다. 2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제 뭐 안전하면서 이제 뭐 아주 심플한 대책이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판단할 때에는 손실 부담 여부를 평가를 할 때에는 저희가 계약을 계산할 때는 이제 수익성 가지고 하는 거 이제 그 원수 이제 BBA처럼 똑같이 계약 집합을 PA도 분류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월 손실 부담 부채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출하는 절차는 이제 뭐 손해율, 사업비율 뭐 이런 계절 과정 산출하고 그 다음 매월 계절 과정 적용해서 건별 현금으로 산출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부담 부채, 이게 손실계약이 돼버렸어요. PA인데 손실계약이 손해율 너무 안 좋고 손실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손실을 추가로 부채로 쌓았는데 우리가 보험료 100 받았는데 보험금이 200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받은 보험료 갖고 미경과 100만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미경과 LAT에서 결손 난 것처럼 100을 더 쌓는 것처럼 이것도 손실부담 테스트를 해가지고 200을 쌓고 부채를 200을 쌓아야 되니까 그 100의 추가 적립이 생겼잖아요. 그 100의 추가 적립은 어떻게 떨어야 되지? 가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 그 100의 추가 적립은 어떻게 떨지? 방안 1은 그 100은 자녀보장부채 PA 이렇게 떨기로 했으면은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떠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방안 1이고 방안 2는 아니다. 이 초과 금액은 이 손실인식 금액은 매번 재측정으로 떨어내는 거다가 이제 방안 2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준서 해석상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한 번 손실인 놈은 계속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떨어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PA 하면 나오는 이슈가 이제 보험취득 현금으로 신계약비 이연하는 거. 이제 뭐 PA는 원래 이제 100 이연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이 단기 계약이니까. 근데 알파 세팅으로 가면은 그런 이용 구조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PA인데 마치 미경과 부채인데 신계약비 집행한 거를 자산 쌓아놓고 그거 떨어내서 두 개를 네팅하면은 그 넷 금액만 부채인 것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PA에서는. 그런 이연을, 신계약비 이연을 언제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이슈인데 기준서상으로는 각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즉시 인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이 반대로 이 여집합은 하나라도 초과하면은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인 거죠. 그러면은 방안 1은 이게 방안 2처럼 초과 계약을 띄어내고 다른 집합으로 띄어내고 초과하는 애만 신계약비 이연 생각하고 초과 안 하는 애는 즉시 비용하고 프로세스를 두 개 잡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애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인식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간편법이에요. 이렇게 FM대로 그냥 방안 1처럼 그냥 다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서 입회가 아니거든요. 이건 옵션인 거니까 그냥 프로세스 하나로 가져가겠다. 모든 계약에 대해서 프로세스 하나로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이행하겠다라는 이제 의사결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PA도 시간 가치를 반영해야 될까? 금융 위험이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여기 보시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 고려해서 PA의 장부 금액을 조정한다. 즉 PA에도 시간 가치를 분리하고 PA 생각하고 시간 가치 분리하고 PA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다. 금융 요소가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PA 이제 일반 보험 부채에서는 이자 비용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냥 상각만 하는 거고 유의하다 이러면 이자로 한번 엎어놓고 상각을 하고 엎어놓고 상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보험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비용하고 수익이 증가해서 네팅하면 같은 금액인데 비용도 늘리고 보험 수익 늘리고 금융 비용 늘리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유의한 금융 요소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회사별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보험 방안 1은 보장 기간 1년 초과권은 시간같이 반영 필요하다. 그리고 방안 3은 1년 이하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이제 프로세스를 통일하기 위해서 무조건 금융요소 반영하겠다라는 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영하는 쪽으로 이제 곤란해서 반영하겠다, 무조건 반영하겠다, 이 안은 무조건 반영 안 하겠다인데 무조건 반영 안 하겠다의 근거는 이제 중요성인 거죠. 이것도 중요성인 거죠. 아까 PA 유사성 테스트처럼 중요성인 거죠. 그 유의적인 금융 요소라고 했으니 그 유의성 판단을 하는 건데 유의성 판단의 기준을 세팅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성 판단 기준 예시를 하나를 쓴 거지만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자 비용 올리고 수익 금액, 이자 비용 올리고 수익 금액 늘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자 비용 올린 거랑 총 이제 인식하게 된 수익 금액을 비율로 나눠봤을 때 10%를 넘냐 안 넘냐 갖고 중요성 기준을 세워서 그걸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안 한다라는 게 이제 방안 2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적립 및 측정단위, 뭐 적립 유사성 테스트 이런 거 다 이제 그 BBA 자녀부담부채를 뭐 대부분은 측정할 예정이다. 뭐 PA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회사가 다수이고 감독원의 셋도 현행 이제 초하는 PA의 우선 적용 원칙이듯이 그렇게 하는 회사가 다수이긴 하지만 BBA를 이제 내부 관리나 솔직부담부채 평가 목적으로 측정을 하려는 회사도 많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단위로 계약 집합 기준으로 유사성 테스트 수행하고 손해를 가정 산출 단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뭐 상품별로 세분화할 수 있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업비, 신약비 뭐 이런 건 당연히 채널별로 갈 거고 뭐 이런 뭐 내용이고 사고 단위 분류 기준은 또 이제 거기서 대손해하고 소손해, 대손해를 끄집어낼 때 그런 기준을 또 세팅해서 가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인식 마지막입니다. 수익인식은 사실 이 PAA 관련해가지고 뭐 큰 이슈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PAA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유사성 테스트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손실 정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신계약비 이연 생각해야 되나요? 금융비용을 반영해야 되나요? 와 함께 가장 핫하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인식을 사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할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 비례로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에 맞춰서 클레임 패턴에 맞춰서 클레임 패턴이 유의하게 다르면 밑에 있는 것좀 조건은 유의하게 다르면 시간이 경과하는 거와 유의하게 다르면은 그러면은 클레임 패턴으로 가라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마지막 주제는 사실 이슈가 이거 좋은데 그걸 어떻게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며 그 클레임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라는 게 사실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쓴 거는 간편법을 하나 이제 예시로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일할법이나 월할법 23부 이거 다 어떻게 보면 간편법이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고 이제 해놨지만 이렇게 쭉 이건 수익인식 누적해서 수익인식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보종별로 보면은 실적을 보면 막 이렇게 지그재그 뭐 이렇게 갈 텐데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보험 보종 비즈니스 라인들을 보면은 얘랑 다른 애들로 의심이 되는 애들이 앞쪽에서 사고 많이 터지는 거라든가 뒤쪽에서 사고 많이 터지는 이 정도가 있을 텐데 앞쪽에서 사고 많이 터지는 거는 뭐 이렇게 많지가 않고 특성상 뒤쪽에서 사고 많이 터지는 것들이 많은데 조립보험이든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든 건설공사든 이런 애들 뒤쪽에서 사고 터지는 이 패턴으로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의 패턴을 뭐로 잡을 거야? 매년 실적을 보고 실적을 업데이트해서 매년 다른 걸 쓸 거야? 아니면은 일할법처럼 레퍼런스를 하나 잡아놓고 그 레퍼런스와 유사하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레퍼런스 쓸 거야? 라는 이제 간편법이라고 해놔서 레퍼런스 패턴 하나 잡고 레퍼런스를 쓰는 거를 예시로 넣은 거고요. 그렇게 레퍼런스를 쓰는 걸 생각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해외에 사실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은 일할 월할법이었고 이제 유럽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클레임 패턴으로 가는 애들이 있었고 클레임 패턴으로 가는 애들은 그런 레퍼런스 패턴 잡고 수익을 인식을 하니까 그런 간편법을 레퍼런스 패턴 잡고 가는 거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야 뭔가 수익 인식 패턴을 막 올해는 이렇게 했다가 올해는 내년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표준화하고 정형화하고
손익이 예측 가능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일수학계법을 예시로 든 거고요. 물론 이거의 전제도 요 이제 실제 크레인 경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 당연히 입증하고 그 입증은 여기에 쓰여 있지가 않네요. 그 입증은 뭐 이제 아까처럼 중요성 기준 같은 거 잡아서 누적 손해율 이 누적 손해율 각각의 실적의 누적 손해율 이 패턴의 누적 손해율 비교했더니 10% 이상 벗어나는 구간이 없더라. 뭐 이런 중요성 기준 잡아서 이런 레퍼런스 이제 수익 인식 패턴을 잡을 수 있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PA까지 이제 발표한 주제입니다. 네, 시간이 사실은 초과하긴 했지만 아까 전에 이제 그 시간의 여유를 좀 더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 우선 그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학교에서 받았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맨 마지막에 저희가 좀 취합을 해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가진 것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지금 발표를 해주신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영상적으로 해주신 이준호 사무님께 큰 감사합니다.